자, 여러분 40분이 돼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서 일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뭐 할 건지 먼저 가볍게 설명드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오늘은 일단 어제 랜덤 포레스트 저희가 배웠죠.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 먼저 배우고, 디시전 트리는 이제 너무 똑똑해서 훈련용 데이터는 참 잘 학습을 하는데 새로운 데이터 들어왔을 때 일반화시키는 걸 못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실제로는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랑 달리 그 디시전 트리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행도 랜덤으로 뽑고 그 칼럼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아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요. 한 500개쯤. 보통 우리가 설정을 안 해주면 500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500개로 이제 그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넣은 이 테스트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추측을 해내죠. 그럼 500개의 각기 다른 추측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걸로 추측하는 게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지 다수결로 정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마치 500명의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가 훨씬 정확도도 높고 일반화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그 유방암 그 진단 결과 같은 걸로 이 사람이 이제 양성 종양을 가지고 있을지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을지 추측하는 걸 해봤고요. 제가 숙제로 뭐 하나 내드려가지고 네 이거 해보라고 했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 일단 오늘 처음으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어제 한 건 이제 머신러닝에 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제 한 건 지도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에 아예 정답까지 나와 있었죠. 뭐 이렇게 그 꽃받침이랑 꽃잎 길이랑 너비가 여러 하면은 얘는 뭐 세토사라는 종이야, 이런 식으로 아예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비지도학습은 아예 정답조차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하게 하고 싶은데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 사진은 고양이라, 이런 정답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사진 한 5만 개 정도 그냥 컴퓨터한테 준 다음에 당연히 얘는 강아지랑 고양이라는 이름은 모르겠죠. 이미지만 가지고 있고 컴퓨터가.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구분을 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지도 학습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지도 학습 중에서 이것도 너무 종류도 많고 비주학습 안에도 종류가 많고 각각에서도 또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는 우리는 군집화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 5만 개 준 다음에 둘이 다르다고 구분해내는 그런 거가 클러스터링입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 안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모델이 딥러닝이잖아요. 딥러닝. 딥러닝도 안 해볼 수 없어서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딥러닝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엠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약간 그 손글씨로 제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쓰면은 이 각각의 숫자를 사진을 보고 얘가 이 컴퓨터가 이 숫자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는 이렇게 제 손글씨 사진을 보고요. 사진 보고 이건 3이라고 쓴 거네 이렇게 인식해낼 수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인간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컴퓨터한테 이걸 학습시킨다는 게 사실 되게 굉장한 일이죠. 그쵸? 왜냐면 사람의 손글씨는 다 다르니까요. 내가 똑같은 3을 써도 매번 다르게 쓸 거니까요. 근데 이 모두를 다 3으로 인식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딥러닝을 하려면 패키지를 깔아야 되는데 그 패키지가 또 잘 안 깔려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해보다가 잘 안 됐는데 공식 문서를 보고 까니까 깔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많이 떨리지만 이 패키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이거는 그 저희가 그 코리아 NLP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한번 떨리긴 하는데 한번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저는 시험 보는 걸 항상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말 테스트
테스트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정식 시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오픈북이에요, 여러분. 네. 인터넷으로 봐야 되는 시험이라서 뭐 검색 엄청 많이 하셔도 되고 저랑 같이 수업했던 저 수업 자료들을 계속 다 보셔도 되니까 아무튼 이거 총괄 테스트 시간이 남으면은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문제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문제를 스캔을 따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만들 시간까지는 없어가지고 아무튼 시간이 되면 이걸 하고 만약에 딥러닝 패키지 깔다가 일단 최대한 해보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드는 다 제공해 드릴게요. 저는 잘 되긴 했는데 또 이제 우리 학원 컴퓨터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패키지 까는 게 이제 걱정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랜덤 포레스트 숙제 드렸던 거 이거 한번 빠르게 같이 풀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유방암 진단 데이터로 랜덤 포레스트 했던 거랑 정말 이 코드 조금만 달라진 거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수업 때 했던 거랑 그냥 잘 따라오시면 그거 보고 그냥 똑같이 따라치셔도 되는 수준이라서 네, RStudio 키고 저는 여기에 포레스트 숙제라고 스크립트를 저장을 할게요. 네,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랜덤 포레스트 할 때도 쓸 수 있는 뭐랄까 패키지도 너무 많고 뭐 어떤 블로그에 가서는 뭐 여기 캐럿 패키지 썼는데 어떤 블로그 가서는 또 다른 패키지 쓰고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숙제에서 랜덤 포레스트 할 때는 캐럿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캐럿 패키지 안에 저맨 크레딧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뭐 뭔가 독일의 신용카드 뭐 그런 거 관련된 데이터겠죠. 네, 지금 깔고 있어가지고. 어제 머신러닝 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뭔가 개념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 다 합치면 한 15줄? 이 정도로 그냥 머신러닝이 뚝딱 끝나버리는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만 잘 깔리면 그 뒤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로딩을 했고요.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저맨 크레딧. 네, 불러왔고 한번 얘가 어떤 애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변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뭔가 신용 데이터 뭐 이런 거인 것 같고요. 한번 위에 6개만 뽑아볼까요? 저맨 크레딧 뽑았더니 칼럼이 62개나 있네요, 여러분. 그죠? 칼럼이 62개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게 칼럼 이름들인 건가? 이거 칼럼 딱 어떤 게 뭘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잘 없네요. 네. 네, 뭐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 구조 확인 뭐 이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뭐 있는지 보려면 네, 이게 낫겠네요. 구조를 보면은 각 칼럼별로 데이터가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뭐 그래도 한 조금 해석해 볼 만한가? 뭐 기간, 양, 뭐 어쩌고 뭐 나이도 있고 어떤 사람의 그러면 행이 의미하는 건 사람인가 보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전화가 있나 없나인가, 뭐 외국인 노동자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일까요?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칼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칼럼은 요거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클래스. 그래서 뭔가 신용에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용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나쁘다는 게 1이고 뭐 좋다는 게 1이려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다른 변수들은 다 원인 변수로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를 쭈루룩 넣은 다음에 이 사람의 신용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칼럼이 항상 기준이에요. 네. 자, 그러면 클래스 변수가 결과 변수니까 다른 변수들을 넣었을 때 그래서 얘 신용 등급 나쁜지 좋은지 이걸 분류해내는 예측해내는 그런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클래스 범주
이 빈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테이블을 써야지 빈도를 볼 수 있겠죠. 저벤 크레딧 더 데이터의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봤더니 뭔가 굿이 700개가 나오고 배드가 300개가 나오네요. 그쵸? 1000개의 데이터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네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한테 1000명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얘를 그냥 이 1000명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테스트할 때도 똑같이 저 1000명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한다면 조금 무의미한 일이 되겠죠. 그쵸?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이런 다음에 시험에 그냥 그 부분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훈련용으로 쓸 거랑 테스트용으로 쓸 거를 나눈 다음에 훈련용으로 훈련만 시키고 테스트용으로는 테스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분류하는 건 저희 저번에 했었죠. 일단 70개의 훈련 데이터를 제가 랜덤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샘플은 랜덤으로 뽑는 거라서 그 시드 값을 정해줘야지 매번 뽑을 때마다 랜덤으로 뽑히지 않고 한 번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걔를 계속해서 쓰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set.seed를 꼭 해주시고요. 트레인으로 이걸 뽑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 1000개의 행 번호 중에서 그 700개의 행 번호만 뽑겠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행 번호 뽑는 거는 nrow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 전행 크레딧 네. 여기서 몇 개만 뽑겠다. 70%는 0.7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개 있으니까 뭐 당연히 700개가 뽑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실행할 때는 set.seed랑 같이 실행해 주시면 네, 보이시죠? 트레인에는 어떤 애들이 담겼죠? 얘는 벡터인데 이제 행 번호들이에요. 이게 415번인 사람 그리고 463번인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700명을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길이도 딱 700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저맨 크레딧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이름에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이제 기존 데이터에서 기존 데이터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렬이나 그 특정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렇게 컴마로 앞에는 행, 뒤에는 열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특정 행만 불러오고 싶습니다. 어떤 애들? 트레인 이런 애들. 네. 지금 트레인에 있는 게 행 번호, 그러니까 몇 번 사람인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 행 자리에다가 트레인을 적어주면은 저 사람들의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요거 행 번호만 되고 오케이 이 사람 거 데이터 전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요거 행 번호 보고 이 사람 거 데이터 한 행 다 전체로 가져야 되겠다 네, 요런 식으로 네, 데이터를 정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테스트용으로 쓸 거는요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트레인이 아닌 거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빼고 나머지 좀 가져다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뽑힌 거 보시면 이제 훈련용으로는 랜덤으로 뽑힌 700개 그리고 테스트용으로는 나머지 300개 이렇게 뽑힌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랜덤을 뽑은 다음에 자 이제 랜덤 포레스트 함수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시키는 게 사실 뭐 한 줄로 그냥 끝나버리죠. 예측하는 것도 한 줄로 끝나고요. 네. 자,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랜덤 포레스트는 라이브러리 이거 안 돼 있어서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일단 로딩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시킨 결과를 제가 gc forest라는 변수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학습시킬 때는 랜덤 포레스트 패키지 안에 랜덤 포레스트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써준다고 했었죠? 이거 물결표로 구분해서 왼쪽이 이제 결과값, y값,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그 원인값, 그러니까 x값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결과가 되는 값은 저희가 클래스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네, 그래서 클래스 써주시고 물결 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칼럼을 전부 다 원인 칼럼으로 두고 싶으면 점으로 나타내면 된다고 했었죠. 네, 점이 5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로는 뭘 넣으면 될까요? 저벤 크레딧을 넣는 게 아니라 제가 훈련용으로 따로 빼놨던 거 그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넣는 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이 이런 변수도 있고 좀 문자 변수는 아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문자 변수가 있다면 쟤네들을 합칠 때 숫자 변수는 평균으로 하고 문자 변수는 채빈값으로 대표값을 정하겠다. 뭐 이런 옵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ance는 t 이런 옵션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제 각각의 변수 중에서 누가 제일 이 클래스를 정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는지까지 볼 수 있어서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고 실행. 네, 그러면 보이시죠? GC 포레스트가 방금 뭐가 생겼죠? 그렇죠?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네, GC 포레스트를 한번 출력해볼까요? 네, 출력했더니 뭐 요러요러한 뭐 일이 나왔다. 그래서 500개 이게 뭐였죠? 500명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이 어떨 것 같아? 네가 예측이 아니라 그쵸, 예측이죠. 500명한테 가서 뭐 물어본 겁니다. 전문가 500명한테 가서. 그리고 이 7개는요. 지금 칼럼이 여러분 62개였잖아요. 칼럼 62개 중에 결과 칼럼이 클래스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인 칼럼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61개죠, 61개. 그러면 왜 저희 어제 랜덤 포레스트 설명하는 유튜브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 표를 500개를 뽑아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조그만 표를 뽑아낼 때 행의 개수는 원래 행의 개수랑 똑같게. 근데 이제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여러 사람이 뭐 2번 뽑힐 수도 있고 3번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칼럼 개수는 어떻게 뽑는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칼럼 개수가 61개니까 저기다가 루트 씌운 값으로 뽑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루트 씌우면 루트 64가 8이니까 얘는 대충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루트 774. 루트 49가 7일 테니까요. 네, 루트 64가 8이고 아무튼 그래서 7개가 뽑힌 겁니다. 네, 칼럼은. 여기 칼럼은 7개. 그리고 데이터 행은 여기 맨 처음이랑 똑같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뭐 오차율은 24.43이고 굉장히 좀 높아 보이네요. 어제 유방암 데이터는 2점 몇 프로 아니었나? 아닌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뽑았다. 이거는 어차피 이따가도 만들어 볼 표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학습은 일단 시켰어요. 네, 지금 컴퓨터가 훈련 데이터 보고 이렇구나. 이런 사람은 신용등급이 좋고 이런 사람은 안 좋구나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 저희가 따로 뽑아놨던 이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얘가 진짜 잘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측할 때는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predict라는 함수에다가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저희가 요거 해줬던 거, 학습시켜줬던 거, 이 학습시켜줬던 결과를 주고요. 너 이 결과로 새로운 거 좀 풀어봐. 이제 시험 보는 거죠. GC 테스트. 네, 여기서 주는 거는 GC 트레인도 안 되고요. GC 저면 크레딧을 줘도 안 되고 테스트를 줘야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그 다음에 타입 같은 거는 만약에 제가 프로브로 정한다면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죠? 네, 각각의 결과가 나올 확률로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헤드로 볼 걸 그랬나? 이렇게 보시면 1번 사람을 배드로 분류할 확률은 0.126, 그 다음에 좋다고 분류할 확률 0.874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배드가 더 높은 사람을 한번 봐볼까? 배드가 더 높은 사람 잘 없네요. 그쵸? 배드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요 사람 볼까요? 142번 사람은 배드일 확률은 한 0.54, 그 다음에 구실 확률이 0.45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나중에 배드랑 그 둘 중에 하나만 정해 이러면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배드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 별로 차이가 안 날지라도. 네, 둘 중에 숫자가 큰 걸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률로 말해주지 말고 딱 결과만 말해 이러고 싶으면은 밑에 여기 자료가 있군요. 결과만 말해 이러고 싶으면 저희가 probability 대신에 뭘 넣는다고 했었죠? 네, response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시켜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47번은 9시야 이런 식으로 딱 아예 그냥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이런 판단을 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 결과랑 예측 결과가 과연 얘가 얼마나 잘 했는지 우리한테는 정답이 있잖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결과 클래스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몇 개만 빼서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죠. 근데 애초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 결과는 진짜로 컴퓨터가 예측한 거고요. 그래서 제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하려면 테이블 안에 넣어야 돼서 여기 이거 예측했던 거, 범주로 예측했던 거 이거를 변수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C 포레스트 프레딕트라는 변수에다가 이 예측 결과를 넣어주고 이제 빈도표로 한번 얘가 진짜 잘 예측을 했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테이블 안에다가 이제 실제 결과는 뭐죠? GC 테스트에 그냥 테스트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얘의 어떤 어떤 그 변수? 네, 클래스 변수.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정답이 배드인지 굿인지 나와 있는 코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저희가 예측했던 거. 저희가가 아니라 컴퓨터가. 네, 이렇게 예측했던 거. 네.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네,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여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가 실제 결과, 그리고 이게 예측한 결과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드를 배드라고 잘 맞추고 굿을 굿이라고 잘 맞춘 얘네가 이제 정답을 맞춘 겁니다. 정답. 와. 그런데 이제 오답도 있어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실제로는 굿이었는데 배드라고 잘못 추측을 한 거죠. 그리고 얘는요, 실제로는 배드였는데 굿이라고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답입니다. 얘가 오답. 그래서 좀 오답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쵸? 특히나 배드인데 굿이라고 판단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얘는 굿이라고 판단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답률이 좀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개가 정답이고 몇 개가 오답인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률이 뭔지 예측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민으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얘네들이 같으면은 1, 그리고 다르면은 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 모은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죠. 1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뭐다? 1에 가까울수록 잘 추측을 한 거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니까 여러분 77% 정도 좀 이렇게 낮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아까 전에 importance는 t라는 옵션을 넣어줬는데, 이제 각각의 변수들이 분류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해 보자고 했었죠. 네, 얘는 어떻게 한다? importance 함수에다가 아까 전에 학습시킨 이 결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넣어주시면 여기 변수를 보면, 네, 이 변수가 이 배드랑 굿을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볼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문자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시각화를 해서 보는 게 낫겠죠? 그쵸? 시각화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가 이 함수 바인플롯 함수에다가 gcforest를 넣으면 네,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는 게 좀 낫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확도에 기여하는 거랑 그 순도,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나무가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어보고 남자면은 이쪽으로 여자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진짜로 남자만 모여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진짜로 여자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100% 그렇게 되진 않고 조금 섞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여자가 좀 섞일 수도 있고 여기에 남자가 좀 섞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른 집단의 것이 섞이면은 순도가 낮아지는 거고, 진짜 여기에 남자만 있고 진짜 여기에 여자만 있다 그러면 순도가 되게 높은 거죠. 아무튼 순도는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확도에 가장 기여를 하는 거는 체킹 어카운트 스테이터스 넘 뭐 이런 변수가 가장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어마운트였다고 해요.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히트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색깔로 구분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히트맵을 이용하려면 여러분 gplot 라이브러리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팔레트 이용할 거는 R 컬러 브루어, 네, 이것도 로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제가 결과 코드를 아예 그냥 풋해와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도 가지고 제가 시각화를 시킬 건데요. 파란 색깔 팔레트를 이용했고, 요거는 이제 다 그냥 그림 관련된 거라서 뭐 여백이나 글자 크기 이런 거 관련된 거라서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이거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배드라는 걸 판별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애는 체킹 어카운트 스테이터스 점 넌데 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이빙 어카운트 바운드 뭐 이런 것도 많이 기여를 했고요. 체킹 어카운트 스테이터스 뭐 이런 애도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다. 히트맵으로.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했었던 숙제는 여기까지. 네, 됐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많이 사용합니다. 지도학습 중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제 지도학습 한번 했으니까 비지도학습 요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솔창이랑 환경창 다 청소하고 여기도 청소할게요. 네. 한번 리셋한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학습과는 달리 얘는 정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뭘 분류해서 주질 않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다, 강아지는 강아지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도 몰라. 나도 누가 고양이고 누가 강아지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데이터만 많이 줘요. 데이터만 많이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분류 좀 해주라. 이게 비지도 학습의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링이라는 겁니다. 네. 자, 클러스터링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클러스터링에는 이거를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랑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컬 얘는 계층적이라는 뜻이고 그냥 한국어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파티셔널은 이제 분할적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산점도로 어떤 데이터를 나타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네를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즉 집단 제가 설정을 해야 될 수도 있군가. 예를 들어 집단 2개로 나눠줘 이런 식으로 아니면 3개로 나눠줘 4개로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클러스터링은 자기들이 알아서 집단을 그냥 내가 알아서 3개로 나눠봤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단을 3개로 나눠줘 한다면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얘네들 각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개개인에서 이 개개인 각각을 앞으로 객체라고 부를게요. 객체.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냥 개인이 시작해서 나랑 제일 가까운 애랑 모여야지 이러고 지들이 모여.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나랑 가까운 애랑 모여야지 이렇게 모여. 나랑 가까운 애랑 모여야지 이런 식으로 개인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약간 군집을 키워나가는 요런 게 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파티셔널은 조금 달라요. 파티셔널은 뭐냐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얘는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점점 뭔가 몸집을 불려나가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파티셔널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아예 이렇게 갈라버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묶음으로 가른 다음에 이제 여기 객체들 간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그런 걸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나누니까 조금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볼까?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얘네들 객체 각각의 거리를 계산해본 다음에 이번에는 좀 객체들이 가까운 것 같네. 그러면 나 이렇게 나눠야지. 네, 이게 파티셔널이에요. 좀 다르죠? 다시. 얘는 어떻게 한다? 개개인에 시작해서 이 객체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군집을 불려나가는 이런 게 계층적입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군집이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얘는 또 이제 자기한테 시작해서 나 이렇게 묶어야지, 이렇게 한 팀 해야지, 이렇게 한 팀 해야지, 나랑 같은 팀 할 사람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게 계층적. 분할적은 아예 내가 2개로 나눠줘 했으면 일단 나눈 다음에 이게 맞는 나눔이었나 이거를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객체들 간의 거리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별론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 이랬더니 얘네들 사이 좀 가깝고 얘들 사이 좀 가깝네. 그럼 이게 낫겠다. 네, 이런 식이 분할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거 분할적. 이것도 엄청 많아요.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 안에도 엄청 여러 종류가 있고요. 분할적 클러스터링 안에도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할 거는 분할적입니다. 네. 그래서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드리자면 분리를 해드리자면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뭐다? 개개인에서 시작해서 자신이랑 유사한 객체들을 작은 군집으로 묶어 나갑니다. 나랑 팀할 사람 이런 식으로 점점 모아 나가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분할적은 뭐다? 일단 컴퓨터가 임의대로 나눠버려요. 일단 묶음을 해버려요. 그리고 일단 묶은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 객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묶어볼까? 저렇게 묶어볼까? 저렇게 묶어볼까? 이런 묶음 시도를 계속 한 다음에 객체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가까운 군집과 가까운 시도를 선택하는 거죠. 아,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낫겠네. 이렇게. 네. 그래서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종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군집화 중에서 얘가 거의 제일 유명합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할게요. K-민즈 클러스터링. 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 뭐냐면, 제가 파티셔널은 일단 묶은 다음에 그 안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군집의 원형. 군집의 원형이 지금 여기서는 민즈라고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평균이에요, 평균. 나중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빡빡빡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임의대로 일단 나눈다고 했었죠. 세 그룹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집단 중에서 평균을 정합니다. 평균인 객체를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도 돼요. 평균이 이 객체 중에 없어도 돼요. 그냥 이 집단 내 중에서 평균값은 원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의 평균을 구했다고 해서 그 평균을 진짜로 점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묶은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 구해야지, 여기서 평균 구해야지 한 다음에 이 평균, 이 중심점들과 객체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가까워야 돼요. 이 거리가 가까워야지 이게 잘 나눴구나, 클러스터링이 잘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평균이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인 거고, 만약에 중앙값으로 하고 싶으면 K-미디언 클러스터링인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군집의 원형에 각각의, 그러니까 내가 모은 그 군집 안에 있는 그 객체가 얼마나 유사한가, 그거를 계산하는 거죠. 네. 만약에 K-민즈 클러스터링은 평균으로 하는 건데,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조금 우리가 단점이 있죠. 만약에 그 군집에 굉장히 극단적인 애가 껴있다면 평균도 그쪽으로 조금 따라가기 때문에 거리가 되게 좀 멀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그 하나의 그 이상치, 극단치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서 평균이 만약에 해봤는데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중앙값으로 하셔도 되고, 중앙값으로 한 거는 뭐 K 미디언 클러스터링 그리고 뭐 K 미도이드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애들을 다 합쳐가지고는 뭐라고 부르냐면 K 센트로이드, 그냥 뭐 중심값, 원형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K 센트로이드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K 민즈 클러스터링 또 있고 뭐 K 미디언 클러스터링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K는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코리아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K가 이제 그거예요. 저희가 부탁한 그 군집의 수, 나 이거 3개로 분류해주라 이렇게 저희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3개로 분류해줘 또는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해줘 이런 식으로 시키는 그 값을 K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군집의 수, 집단의 수, 요게 K입니다. 네. 자, 아무튼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려면은요, 몇 개의 군집으로 묶을 건지 그 K 값을 저희가 정해줘야 돼요, 사람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겠지만 이게 가장 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정보를 준 다음에 남자랑 여자 둘로 나눠줘. 이거는 너무 쉽죠? 당연히 2개로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 키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키로 집단을 나눌 때 도대체 몇 개의 집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이 K 값을 어떤 값으로 해야 가장 적절한지 또 계산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K는 아무래도 3이 제일 적절하겠어, 이렇게 정해도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K를 여러 개로 해봐요. 그래서 K 2개의 집단으로 나눴을 때는 어떤지, 그리고 3개의 집단으로 나눴을 때는 어떤지, 4개로, 5개로, 6개로 했을 때 어떤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가장 적합해 보이는 거,
요게 뭐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컴퓨터만 주고 나는 거죠. 2개로 나눠줘, 3개로 나눠줘, 4개로 나눠줘 이런 식으로 다 시킬 거니까요. 네. 아무튼 K값 정하는 게 뭐 지금은 우리는 어렵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어려워진다. 자, 아무튼 그렇게 분집화를 해서 저희는 어떤 결과를 내야 되냐면요. 응집도는 최대해야 되고 그리고 결합도는 최소해야 됩니다. 응집도가 최대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집단을 나눌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집단을. 만약에 집단을 2개로 나눴으면은 한 집단 내에 있는 객체들은 아주 가까워야 돼. 아주 유사한 애들이어야 돼. 그렇죠? 그게 응집도예요. 그러니까 한 집단 내의 객체들은 아주 유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으로 묶일 만한 애들이어야 돼요. 여기 막 튀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합도가 최소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서로 다른 집단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이 서로 다른 집단끼리는 또 되게 달라야 돼요. 얘네들이 비슷하면 안 돼요. 비슷해 보이는데 왜 쟤네가 다른 집단으로 묶였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끼리는 서로 많이 차이가 나야 되고 서로 유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집단 안에 있는 객체들끼리는 서로 유사해야 됩니다. 네, 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응집도는 최대, 결합도는 최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분집화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이게 베스트입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파티션을 K-민주 클러스터링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하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K-게일 분집을 만들겠다고 제가 결정할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결정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일단 아무렇게나 K-게일 분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렇게나 3개로 나눠봐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분집에 중심점을 찍습니다. 그 중심점은 지금은 평균이 되겠죠. 저희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할 거니까요. 네, 이렇게 중심점을 구한 다음에 그 중심점과 분집 내의 객체와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한번 해보고 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3개의 집단을 나눈 다음에 또 중심점 찍고 다른 애들이랑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분집을 여러 방식으로 만들고 계속 그 중심점이랑 객체들과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걸 유사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분집의 중심이 바뀌겠죠, 당연히. 네, 제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당연히 바뀔 거예요. 중심이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뀐 중심과 객체와의 유사성도 당연히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최선이던데 이런 결과를 내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네,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최고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유튜브 같은 데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나 찾아봤는데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